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모두 미국의 관세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평균 연 2%로 떨어지면서 은행을 이탈하는 자금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정기예금은 최근 3개월 새 약 26조 원 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은행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코인, 금 등 다양한 투자처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이나 외식업체 등에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난해 174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14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주 입장에선 주휴수당, 국민연금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알바 형태로 메운다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소 30조 원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제안함에 따라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표면화될 전망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추경 필요성은 밝혔죠. 하지만 추경 편성 원칙과 방향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추경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나라 살림 지출을 추가로 긴급하게 늘리는 게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정치권이 새해 살림을 시작한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꺼내든 건 어려운 민생 때문이죠. 하지만 추경을 얼마나 편성해야 할지 그리고 소중한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새해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추경 예산 편성 얘기 사실 작년 말에부터 조금 나왔던 얘기인데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대표 연설에서 30조 원을 제안했습니다. 우선 두 분에게 좀 짧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추경 편성 시점 그리고 규모 30조에 대해서 총평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추경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만큼 예. 민생이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작년에 편성한 예산 수백조 원이 현재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예. 또 지금 경제 여건만이 아니라 재정 여건도 압박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 연속된 세입 결손에 올해 세수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2월 또는 3월 추경은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좀 이르다. 네, 그거보다는 재정 조기 집행을 최대한 1, 4분기, 2, 4분기에 집중하는 게 낫고 규모는 지금 30조 원은 현재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대규모인 셈이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규모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데 핵심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우리 얘기해 보고요. 시점이 조금 빠르다 2, 3월 먼저 조금 올해 예산을 쓴 다음에 이 부분을 얘기하자. 그리고 규모도 좀 우리 재정 여건에서 대규모다. 우리 김현동 교수님은 이렇게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 좀 짧게 어떻게 총평을 하시나요? 네, 추경은 일단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수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시기는 조속히 편성하는 것이 좋다. 빨리 해야 된다. 예, 그 이유는 바로 뭔가하면 일단 경제 주체들의 어떤 심리를 개선을 해서 우리가 심리 개선. 예, 소비 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네. 두 번째 바로 뭔가하면 추경 편성 후에 우리 경기 회복 정도를 좀 보면서 추후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정책을 우리가 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바로 뭔가하면 편성에서 집행까지
실제로 돈이 흘러 들어오는까지 물리적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규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모는 일단 최소 제가 30조라고 이준영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예, 제가 계산을 대충 추산을 했을 때는 한 25조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재정 승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고려했을 때 네. 일단 30조 정도까지는 일단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현동 교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편성과 집행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좀 지금 조속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규모는 25조 적정한데 30조까지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뭐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표 연설에서 얘기를 한 대로 굉장히 추경에 지금 적극적이잖아요. 전에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추경으로 좀 해야 된다고 주장하다 이걸 좀 포기하면서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포기하면서까지 추경을 하자.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추경에 나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그렇고 정치 상황이 어려운데 흔히 삼중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내수가 아주 부진해서 소상공인이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또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에 네. 정책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가 지금 충격파가 퍼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전국 혼돈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자신감을 조금 그래도 잃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리더로서는 당연히 이런 국민 불안을 덜어주는 이런 기회를 선점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을 주도한다는 인상을 좀 주고 싶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네. 반면에 이제 여당은 그 동안에 야당이 추경을 계속 주장해온 거에 비해서 조금 주춤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정부와 여당이 좀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추경을 높게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필요성 있다. 필요한 걸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조금 입장을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여당뿐만이 아니라 예.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가 바로 뭔가 하면 일단 추경은 급한 건 아니고 급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월 2일 날 정부가 네. 경제 정책 방향 소위 경방을 발표하면서 예. 그때 이제 상반기에 우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걸로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그때 필요하면 추경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고 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건 또 뭔가 하면 일단 작년에 본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민주당에 사과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의 테이블에 한번 앉아보겠다라는 거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추경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를 합니다. 입장 변화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네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네. 그래서 상반기 재정 집행과 관련 잠깐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제 정부가 지금 중앙 재정 기준으로 해서 67%를 예. 상반기에 지금 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뭐 올해만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상반기 조기 집행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관행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 60% 나왔던 때가 좀 해가 많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2019년 같은 경우 이후부터는 계속 60%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률이 65%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야기하고 있는 67%랑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 상반기 조기 집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현재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숨겨진 비책이라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정부와 여당이 좀 추가 경정 편성 예산에 조금 조금 미적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우선 올해 예산 좀 먼저 쓰고 나서 보자 이런 얘기인데 뭐 예전에도 계속 뭐 60% 이상 쓰고 그랬으니까 그 자체가 경제를 좀 떠받치는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뭐 큰 기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신데 어떻게 우리 김일철 교수는 아까 이제 뭐 예산을 먼저 쓰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네, 말씀하셨죠. 재정 조기 집행이 뭐 비책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면 틀림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조기 집행이 이루어졌고 상반기 경기가 그래도 재정의 덕으로 괜찮았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수출 경기도 좀 꺾이면서 투자도 줄고 해서 재정이 뒷받치 못한 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역시 재정 조기 집행을 작년보다 더 많이 최대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그게 상반기 경기 개선에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반기가 되겠죠. 일종의 예산 절벽 상태가 올 수 있으니까. 상반기 다 써버리면. 근데 지금 전국 혼란이 있지만 만약 조기 대선으로 가닥에 잡히고 새 정부가 들어선다면
본격적인 추경은 세입 확충 계획과 더불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게 좀 더 맞다. 차분하게 어디에 어떻게 쓸 건가를 차분하게 결정하고 새로운 비전과 계획으로 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반기 추경이 좀 더 이상적이지만 물론 지금 여야가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협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그런 협상 과정을 통해 추경에 서로 합의한다면 30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규모 추경은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두 번에 나누어서 추경을 하기보단 한 번에 제대로 된 추경을 하는 게 좋고 새 정부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본격적으로 어떤 뭐 세입 확충과 함께 이런 추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야 협의에 따라서는 조금 뭐 조기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새 정부에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김현동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뭐 입장을 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만 꼭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게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추경 작년에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낸 예산을 삭감을 했다. 삭감한 게 이제 4조 원이 조금 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복원을 먼저 해야 된다. 만약 추경을 하게 된다면 복원부터 하고 삭감한 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 깎인 예산에 대한 복원이 먼저 급하다는 여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삭감된 예산이 복원을 해야 되는 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한 예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럼 또 위원회에서 또 이제 증액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고려는 필요는 한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삭감된 예산의 복원을 전제로 뭐 추경의 테이블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삭감된 금액이 말씀하셨듯이 대략 한 4조 1천억 원 정도 됩니다. 4조 1천억 원. 근데 이게 이제 전체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에서 얼마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하면 0.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바로 뭔가 모든 어떤 사업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뭔가 하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비비. 정말 예비적으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돈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는 건데 그게 삭감됐기 한 2조 4천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 이자 상환이 5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도 우리가 삭감됐던 게 바로 뭔가 하면 예산안 증가 비율에 비해서 전년 대비 예비비가 증가했던 비율이 너무 컸다 보니까 한 14% 정도를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금 쳐낸 거죠. 물론 이제 그것 말고 본 사업에서 이제 삭감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들이라면 복원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뭐 사과가 우선이라는 것도 물론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금액적인 비중을 봤을 때 0.6% 가지고 이렇게 추경 논의 테이블의 조건으로 거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경 협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깎은 예산을 복원시키는 걸 전제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당은 지금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예비비를 많이 깎았다. 아까 예비를 깎은 게 2조 4천억 정도. 뭐 예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정도 깎아서 뭐 이 깎은 게 그렇게 경제 부담을 크게 주겠느냐 이런 주장이 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산 삭감 조치가 뭐 금액으로 보면 4조 원대 예산이 감소한 거지만 그 내용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내용은 첫째로 지금의 그 계엄령 사태, 탄핵 국면 하나의 빌미가 됐던 사건이었거든요. 해방 이후 지금 건국 수립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었고요. 그 정부의 반발,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강행을 한 결과 지금과 같은 불행한 사태에 우리가 또 놓이게 된 점을 생각할 때 추경에서 이 예산 삭감을 복원하는 건 뭐 순리라고 보고요. 정치적인 순리고 또 협치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 될 것이다. 전제 조건까지야 아니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상호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겁니까? 예산 문제에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논의하는 예산 문제에서 국회와 정부가 극단적인 대립을 한 결과 그 모든 피해는 지금 국민이 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는 나쁜 선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의 삭감, 야당 주도의 삭감의 그 결과는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 자 여튼 여야가 이제 대화를 할 텐데 일단 이재명 대표가 최소 30조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쓰임새를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생 회복이 한 10조. 과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 돈을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민생 회복 예산 한 10조 원 정도에서 여당이 조금 싫어하는 반대하는 것도 있던데 지역화폐 예산도 2조 정도 그 부분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도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와 관련된 어떤 연구들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과연 이제 경제 어떤 우리가 진작 효과가 있는지, 왜냐하면 일부 지자체 단위에서는 어떤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지금 지역 화폐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간에 행정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실제로 지출되는 어떤 재정 대비 우리가 소비가 진작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내수가 굉장히 급격히 꺾여 있었고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나마 살짝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엄 선포로 인해서 그 내수 진작이 12월 달에 많이 꺾어졌다는 것은 뭐 통계청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응급상황,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이 일부 재원, 모든 재원을 다 쓰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부 재원을 일단 자영업자, 특히 벼랑 끝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금 긴급 수혈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조건 하에 전제하에서 저는 일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최소 30조 원, 한 10조 원 정도가 민생 회복인데 그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지역화폐 2조. 이 부분은 국민의힘 받기 어렵다. 일단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정치적인 건 빼고 하자. 민생에 집중하자 그러는데 그 국민의힘 생각은 이걸 도대체 받을 수 없다는 게 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조건일까요? 아무래도 이번 추경은 비상한 그 경기 상황에 대응하는 게 목표고 민생의 주름살을 펴는 게 이제 기본 이유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예산을 서로 또 삿바싸움을 하는 모습은 연출되지 말아야 된다 싶고요. 주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제 경제 방향 정책에서 대책에서 내세운 항목들이 있고 또 야당이 손을 항목들이 있으니까 중간에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제 조화롭게 결합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뭐 AI 분야 같은 것들도 일부 언급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딥시크 충격 때문에 우리도 벌써 AI 뭐 지원을 늘리자. 이게 추경 들어가자 그러는데 이것도 추경 되는 거예요? 그것도 차분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2주 전에 이제 딥시크가 나왔고 금융 월가를 중심으로 큰 충격파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충격이 많이 가셔가고 있고 딥시크의 이게 충격? 생각만큼 그렇게 저비용으로 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재평가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큰 관심과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대응만큼은 국가적으로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 분야는 아주 최첨단의 고도의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편성해야 하는 추경에 이걸 제대로 담아내기는 어렵다. 그렇군요.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검토를 하고 어느 분야 어느 주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할지도 따져봐야 되고요. 또 그런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의 그 전략 검토가 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추경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몇 주 만에 편성되는 추경에 항목만 AI 넣는 것은 오히려 돈의 쓸모를 줄이는 쪽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좀 더 차분하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은철 교수님은 이제 딥시크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이 AI 충격 때문에 여야 모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좀 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추경 요건에 지금 긴급하게 편성해야 되는 요건에 들어가느냐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우리 김은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현동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그래요? AI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고
이 초등학생도 사실 AI 중요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네. 이 딥시크가 갑자기 나오면서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는 조금 넌센스고요. 그다음에 뭐 GPU를 더 사야 된다. 네, 근데 AI와 관련해서 GPU 우리가 소요되는 거는 많은데 갑자기 뭐 우리가 GPU 중요한 건 압니다. 근데 짬뽕 만드듯이 우리가 면을 더 사가지고 하면 그게 뭐 짬뽕 만들어지듯이 네. GPU 많이 산다고 갑자기 AI와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재적소에 그 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 과연 얼마로 합의될지 이거는 뭐 어디에 써야 할지도 쉽진 않으니까 어디에 써야 할지를 합의를 해야 얼마가 될지 나올 텐데 한국은행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15조 원에서 한 20조 원 정도 필요하다. 이게 아마도 이 계엄에 따른 경제 충격을 감안해서 그걸 복원시키자는 그런 주장 같은데 이 정도가 조금 뭐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들립니까? 네, 일단 한은의 판단은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네. 최대치 규모를 뽑아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작년 2년간 세입 결손이 있었고 올해 또 세입 상황이 정부 예상만큼 충족이 될까 싶습니다. 매우 거시경제 상황이 안 좋고 예.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들이 아직 뭐 다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 후파가 상당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국내 거시경제 부담을 주고 세입 상황에 이제 부담을 주죠. 예. 그래서 지금 재정 압박은 상당한 수준이고요. 올해 적자가 세입 결손이 없다 하더라도 네. 70조 원 됩니다. 적자가 네, 70조 관리재정수 적자가 70조 원 되고 예. 지금 결산자료가 발표가 안 됐지만 작년 적자는 뭐 80조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관리가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무작정 지출을 늘리는 건 조심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세입 확충 계획이 있다면 조금 더 큰 규모의 추경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새 정부가 좀 더 어울린다고 봤고요. 알겠습니다. 만약 긴급하게 상반기에 해야 한다면 여야 합의하에 그렇다면 10조 중반대가 현재로서는 현실적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확실한 이제 세입 확충 계획을 전제로 할 때는 뭔가 이런 추경 규모를 좀 키울 수가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세수 결손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올해도 뭐 세수 결손, 그러니까 세금이 정부가 계획을 예산상에 세웠던 것보다 덜 거치는 걸 이제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뭐 30조 원 이상, 30조 원 가까이 덜 거쳤다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덜 거쳤는지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뭐 작년 우리 재작년 같은 경우 56조 한 4천억 원 세수 결손이 있었고 56조. 예, 그러면 작년에 이제 우리가 세수 재추계를 사실 정부가 예. 돈이 안 거칠 것 같으니까 다시 재추계를 9월달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재추계 했던 것보다 지금 한 1조 한 5천억 정도 가량 더 지금 세수 결손이 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네. 왜 이렇게 이제 세수 결손이 이렇게 많이 나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나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이제 프로젝션 우리가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미래에 관한 추정이다 보니까 네. 사실 어느 정도의 오차는 태생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나타났던 세수 결손이 과연 그런 어떤 태생적인 한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것인지 뭐 소위 인재에 해당하는 건지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되는 건데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분석하기로는 왜 이렇게 세수 결손이 대규모로 사실 이제 세수 오차라는 것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적게 들어온 거로는 거의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인데 많이 들어온 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때 코로나 시기 때 많이 들어왔었죠. 근데 이렇게 적게 들어온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무리한 감세 정책을 밀어붙인 점. 그다음에 이제 네. 지나치게 세수와 관련된 낙관적인 전망에 의해서 세수 추계를 했다라는 점이라고. 그다음에 네. 제도 운영상에 미비가 있었다 하기.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규모 세수 결손은 감세 낙관적인 전망 이런 것들인데 뭐 정부 세수 추계 능력에 네 교수님. 예, 유사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일단 지금 세입 결손이 연속 2년 난 거는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재정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반드시 이걸 개선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감세 정책을 얘기하면 법인세 1% 인하한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예, 네. 작년 세수에 영향을 줬죠. 근데 작년 세수는 법인세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 법인세가 감세로 인해서 영향받는 폭 자체가 또 줍니다. 그러니까 세입 결손은 지금 30조, 많으면 네. 50조 원까지 났는데 예. 감세 시기와도 안 맞고 또 시점에 그 해당되는 게 작년 세수인데 네. 그 규모가 또 맞지가 않죠. 그래서 감세가 세입결손의 이유라고 하는 건 제가 동의하기 힘들고 예. 근본적인 이유는 글로벌 경기의 그 경기 변동 주기가 짧아졌어요. 빨리빨리 변한다는 거죠. 경기.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변동성이 엄청 커졌습니다. 예. 세수 추계가 그만큼 어려운 어려워졌다는 작업이 얘기네요. 됐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예. 문제는 지금 김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훨씬 더 보수적으로 세입을 짜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이 나오면 그 한에서 어느 정도 세출을 짜기 때문에 들어올 돈을 너무 많이 잡아버리고 쓸 돈이 없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세수 전망이 필요하는데 우리 기재부가 조금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했다. 네. 그런 거에 전망이 너무 많이 좌우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도 올해도 이렇게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거예요? 세입 증가율이 현재 예산을 충족시키려면 예. 정부가 짠 세입 예산을 충족시키려면 국세 수입이 13%가 증가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실질 성장률이 1% 중후반인데 네. 이거 물가 넣어봐야 4%가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럼 3배가 넘는 세입 증가율은 이거는 그만큼 지금 호기경기고 세수 상황이 좋으냐에 대해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예. 작년 하반기 이후 주요 주력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고 있고 네. 지금 올해 내수가 또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지 않습니까? 네. 투자도 아직 부진하고요. 그래서 올해 세수는 그렇게 대폭 45조 원 내외의 높은 증가를 달성할 수가 없고 그러네요. 근데 작년에 어느 정도 내년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 국회 심의 기간 동안에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실행상의 어려움은 있어요. 네. 세출 계획을 다 짜놨는데 세입을 또 이렇게 줄여버리면 상당한 또 혼란을 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세수 추계에 있어서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가 계획했던 세수 추계가 조금 능력이 조금 너무 낙관적이다 두 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이렇게 막대한 세수 결손에 대해서 원인 중에 하나로 보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과연 세수 결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서로 달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 결손은 얘기했는데 세금이 이렇게 덜 거쳤는데도 한 해 예산 계획을 다 쓰고 나서 안 쓴 예산, 못 쓴 예산입니까? 불용 예산이 뭐 지난해도 9조 원을 넘었다. 뭐 9조 원 하니까 굉장히 크게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쓰지 않은 불용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이제 결산상 불용이라고 해가지고 전체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구조보다 더 큰 20조고요. 근데 그 결산상 불용액을 조금 이제 나눠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조라는 것은 사실상 불용.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에 쓸 돈을 안 쓴 것들 이게 한 9조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교부세라든지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것. 예. 그거는 이제 국세 수입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한 6조 5천억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내부 거래로 한 4조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9조 원과 관련되는 것은 뭐 예비비 미집행이니까 예비비는 말 그대로 정말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주머니이기 때문에 네. 안 쓴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문제 삼기가 어려운데 이제 사업비 불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각 사업마다 좀 내용을 따져봐야 됩니다. 사업비. 불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에 담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집행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집행하는 여건이 좀 안 좋아서 못 집행했던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9조 원 이쪽이 사실상 불용보다 예.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예. 여기 지금 세입 여건 변화라고 명칭을 한 예. 바로 뭔가 하면 지방에 내려보내는 돈들, 지방 교부세, 지방 교부금이 줄어든 게 이게 더 저는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짧게 말씀해 주세요. 왜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는 뭔가면 스스로 지방세를 통해 가지고 돈을 자기네들이 조달하는 것도 있지만 예. 국가 중앙 정부로부터 조달받는 것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세금에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받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짜놓고 이제 사업을 쭉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예. 국가가 들어올 세금이 줄어드니까 못 보내줘 버리면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뭐 세수 결손, 불용 예산 활용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뭐 추경 편성하려면 돈을 좀 써야 되잖아요.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아까 그 적자도 이렇게 심각한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면 어디서 조달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빚을 내는 수밖에 없죠. 올해 추경을 만약 하게 된다면 지금 세입 초과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자금을 들여와야 됩니다. 네. 보통 작년 재작년에 세입 결손이 생겼을 때 필요한 재원은 여유기금에서 조달했거든요. 여유기금에서. 정부가 갖고 있는 어, 다양한 예. 부처의 자기 주머니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재원을 조달했었죠. 근데 2년 동안 상당에게 그 결손액을 충당하다 보니 이 여유 기금이 사실은 바닥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우편기금마저도 끌어다 썼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렵고요. 쓸 수가 없고. 예, 외환시장 이렇게 이제 불안한데요. 또 외환보유액도 줄었고. 그 올해는 불가피하게 예. 추경을 한다면 전액 적자 구체 발행. 국채 발행, 예, 적자 국채 발행.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게 이제 유일한데 예. 중요한 것은 올해는 그렇지만 이렇게 소요된 재원은 또 메꿔놔야 되지 않습니까? 갚아야죠, 또.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재원 조달 계획을 예. 충분히 세울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안정적인 세입 확충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적자가 쌓인 부분이나 올해처럼 추경을 통해서 적자가 확대되는 부분은 우리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넘기지 말고 부채를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워낙 재정 상황이 또 안 좋기 때문에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참 추경 편성 자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하락 거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 거래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강남, 잠실 등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인다고 합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 모시고 부동산 시장 동향, 그리고 줍줍 로또 무순위 청약 개편안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뭐 부동산 시장 뭐 한겨울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런데 지난주 한국 부동산은 뭐 주간 아파트 시세, 주간 단위 아파트 시세는 서울이 다시 상승했다고 해요. 뭐 어떻게 이게 지표를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 동향을 붙여볼 때. 12월 달하고 1월 달은 좀 계절적인 비수기이기 때문에 2025년도 지금만 문제가 아니라 2024년도에도 그랬었고요. 항상 설날 연휴 전까지는 거래량이 좀 줄고 하락하는 경향들이 좀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설날 연휴가 지나고 거래량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아마 좀 실거주하기 좋은 입지들 위주로 아마 거래가 좀 됐다 보니까 인기가 많았던 송파구 위주의 단지들에서 신고가가 나온 것들이고요. 그 외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뭐 이럴타하게 눈에 띌 만한 거래량 증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송파구 이외 입지에서 강남권으로 진입하기 가장 좋은 입지이거든요. 송파구가? 예,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에 말씀하셨죠.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 잠실 지역도 풀 수 있다는 좀 뉘앙스를 좀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토지거래 허가국을 풀었을 경우에 시세가 좀 많이 올라갈 것들을 좀 예상하고 미리 좀 사두는 수요가 조금은 더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송파구 서울에 강남 송파구 정도 일부 지역 외에는 그러면
그 지역을 뺀 전반적인 시장은 여전히 지금 찬 기운이 계속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없고요. 근데 이게 뭐 거래량이- 하락 분위기는 아니고요. 거래량 하락은 자체가 좀 아니고. 적은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좀 규제 완화 좀 그런 정책들이 나올 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대출이 부족한 세대에서는 금리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럼 대출을 조금 더 융통성을 있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 좀 기다리고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매물이 좀 쌓인다는 기사가 있다 보니까 예, 예. 좀 골라 살 수 있는 조금 더 저희가 원하는 매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요들이 아직까지 있는 게 사실인 것은 맞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좀 있을 만한 지역들은 더 기다렸다가는 그 매물조차 없어질 것 같으니까 실수요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들만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네.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구역 이제 해제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이달 중에 발표될 거다 이런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느 지역이 지금 많이 묶여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해제될까요? 예상을 해볼 수 있나요? 일단 크게 두 지역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좀 워낙 수요가 많은 입지들, 일자리 위주의 수요가 많은 입지들이 있고 또 네.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파구 같은 경우는 두 개 입지가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규제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호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마 규제가 풀어지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에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더 엎은 거였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송파구는 잠실동입니다. 잠실동. 예, 네. 그래서 잠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게 되면은 여기는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우성 1, 2, 3차 아니면 아시아선수촌 같은 정비사업 아파트가 있고요. 이미 좀 재건축해서 입주하고 있는 준신축, 엘스, 리센츠, 트리즘, 레이크펠스 같은 준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둘 다 지금 묶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비 사업과 여러 가지 좀 이미 좀 재건축을 한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곳들만 좀 위주로 묶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잠실 주변에 있는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이런 지역하고 또 정비 사업이 이슈가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성수 전략정비구역. 압구정 현대아파트, 목동 뭐 재건축, 여의도 뭐 시범들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이런 지역들이 좀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풀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 다 단계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풀게 되면은 올라갈 것이라고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비 사업과 무관한 일반적인 준신축이나 구축 아파트부터 풀 가능성이 높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예. 같은 잠실동이라 하더라도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 이슈가 있고 예. 그 외에 엘스 리센트 트리즘 레이크페레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죽은 재건축이 끝난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축이거든요. 이런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를 묶어놓는 바람에 이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준 상태이고 재건축도 안 되는 자기 이사도 못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실수요 니즈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 아마 재건축과 무관한 지역들은 좀 먼저 풀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재건축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재건축이라는 게 주택 공급을 늘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서울에서는. 네. 그런데 일부 지역이지만 뭔가 재건축 사업이 좀 삐걱거린다, 사업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조합과 시공사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다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건축 진행 상황이.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도가 좀 많이 나간 단지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문제가 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다 졌기 때문에. 다 지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들어간 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건축비,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정산을 하고 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더 많이 쓴 거예요.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받으려고 협상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단지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조합들은 이제 계획을 세울 때 한 뭐 평당 600, 7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시공사한테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을 달라고 한 거예요. 예.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예 지금 시도도 못하고 지금 협상 단계부터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단지.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시고 계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미 네. 공사가 많이 진행돼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서 공사비 갈등, 그리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갈등이 있는데 그런 동네가 많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게 서초구 잠원동 그 메이플 자이라는데 뭐 입주 불과 3, 4개월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금액을 좀 더 많이 올려서 지금 갈등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이 동네는? 일단은 현재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는 곳이 서초구 반포동이고요. 예. 이 잠원동은 반포 지구라고 할 정도로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비싼 입지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슈가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예.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공을 진행하는 지난 3년 동안 건축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반영해달라고 하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단지 이제 공사 시공 마무리 단계에서 원밸리라고 하는 단지가 입주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마감을 그 정도 해달라고 또 사후적으로 또 올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좀 고급화해달라 이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것들을 보탰더니 물론 이제 큰 단지긴 합니다. 3,000세대가 넘는 단지인데 예. 건축비로 4,800억 이상, 그러니까 5천억이 살짝 안 되고 4,800억 살짝 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가구당 뭐 1억이 훌쩍 넘겠는데요? 그러니까 3천 가구 정도 되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1억 거죠. 5천. 야.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기가 그 정도 돈을 들 줄 알고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대충 한 평당 뭐 하면 한 몇천만 원 올려주면 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합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 큰 금액이죠. 예. 그래서 지금 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만약에 늦어지면 이미 그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이사를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를 이제 파견을 해서 협상을 돕고 있긴 한데 예. 아마 그 중간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재건축 정비 사업에 여러 가지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도 오르니까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도 있는데 또 하나 이게 중요한 정비 사업이 일기 신도시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역점을 들여온 사업이죠. 첫 입주가 한 2030년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뭔가 조금 시간이 계획대로 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사업성이 그래도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분당에서 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1기 신도시는 5개 신도시가 있는데 사업성이 압도적으로 좋은 곳은 분당이에요. 그러니까 예. 사업적이 좋다는 것들은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 시세가 높아야지 지금 구축 아파트를 사서 추가 분담금을 넣었을 때 기존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저렴하면은 사업성이 높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업성은 이제 판교라고 하는 주변 입지가 있기 때문에 판교 아파트가 비싸요. 그래서 분당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난항을 겪고 있는 것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재건축을 단순하게 진행을 하면은 난항이 없었을 텐데 네. 지금 통합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통합 몇 단지 함께 보통 4개 단지 정도가 네 함께 개 하거든요. 단지가? 그러니까 이제 시범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4개 단지가 통합을 하게 되는데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에 가까운 단지는 이 부지를 그대로 유지해달라. 여기서 먼 쪽은 섞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맨 앞동 같은 경우는 나 맨 앞동 달라. 또 맨 뒷동 같은 경우는 섞어야 된다. 이런 좀 단지별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공사들한테 또 견적을 받아보고 자기들끼리 또 알아본 견적들을 비교해봤더니 예. 금액이 너무 크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분당 정도면은 적어도 판교보다는 더 좋게 짓고 싶고 강남권만큼 짓고 싶은데 그런 금액을 들여왔더니 사업성을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올려준다고 했었는데 예전에 올려주는 정도면은 내 추가 분담금이 크게 안 들 줄 알았었는데 상품을 고급화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예.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국토교통부에서는 별 문제 없다. 전체 사업 추진 일정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2027년도 첫 단지 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2027? 무조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요? 예, 불가능합니다. 첫 착공이? 물리적으로 절대 진도가 나갈 수 없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추진이랑 조합 설립 인가를 같이 통합으로 해서 진도가 나간다 하더라도 예. 그때까지도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협상이 안 되잖아요. 협상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예. 단지에서 협상이 결렬돼서 못했다라고 아마 변명을 할 걸 미리 써놓은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상당히 그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아주 희망 있게 좀 출발했는데 과연 계획대로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전세 시장이죠. 전월세 대출인데 지금 전세 대출 규제를 국토교통부가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조금 줄이겠다는 건데 어떻게 지금 바꾼다는 겁니까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이 있을 텐데 예.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대출까지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그런 이제 이슈가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대출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대출 자체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소액 같은 경우는 대출의 100%를 대상으로 대출을 해줬었는데 그것도 90% 수준 이하로 낮추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 소득이 안 되든 아니면은 대출 총량이 줄든 그리고 또 대출 100%가 아니라 90%까지 인정해주든 예. 세 가지 이슈로 해서 대출 양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허그의 이제 보증 비율이 떨어지면 네. 빌리는 사람은 나머지는 자기 신용으로 해야 되거나 또는 다른 데서 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세 자금 마련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을 크게 주겠네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통계를 좀 조사해 보면은 예. 월세 비율이
증가했거든요. 월세 비율이 많이 높아진다고 예, 그러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월세가 거의 절반 수준까지 왔어요. 아마 예전에 아파트들 우리 매물들 올라오는 거 보면은 매매 말고 임차 매물을 보면은 대부분 전세 매물이었었고 월세 매물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어, 셀 정도였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네이버 이런 매물 올라오는 것들 플랫폼을 보게 되면은 반이 월세예요. 벌써 그러니까 반이, 일단 예. 매물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세를 내놨던 집주인조차도 전세로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또 집주인들은 전세를 낮출 그런 또 의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세로 좀 터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대출 총량이 줄게 되면은 아마 대부분 반전세나 월세 쪽으로 수요가 바뀔 것 같고요. 예. 입지나 그러니까 입지나 상품을 좀 하급으로 해서 조금 또 떨어지는 입지, 떨어지는 상품으로 가는 것들을 선택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그 단지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월세로 전환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월세 비중이 벌써 반에 가까운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세 대출 규제가 이제 실행이 되면 지금 정부가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줍줍으로 불리죠. 로또 청약. 이게 무순위 청약인데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 수십만 대 1, 그런 정도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지난주에는 바뀌었어요? 120만 명. 120만 명. 네. 네. 참 놀랍습니다. 네. 작년에는 동탄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00만 명이 넘었었죠. 200만 명. 예, 한 세대에 모집하는. 한 세대. 네. 그 하면 뭐 몇 억이 바로 그냥 벌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그렇죠. 예, 보통 로또 청약이라고 하고 로또 분양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분양을 한 단지이고 살아온 지 몇 년이 됐잖아요. 예. 이미 전세가도 정해져 있고 이제 매매가도 정해져 있는데 예전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냥 현재 시세대로 분양을 그러니까 매매를 해도 예. 바로 3억이나 4억 정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그렇기 예. 때문에 당첨된 복권 같은 로또 분양이라고 보통 하죠.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줍줍이라고 하는 것은 무순위 청약인데요. 조건이 19세 성인 남녀면은 다 이게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집이 있어도 할 수 있고. 다주택자도 할 수 있고 다주택자. 집이 있어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할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약 통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예. 무주택자들한테만 일단 준다는 것이 대전제가 됐습니다. 집이 없어야 된다. 우선 예. 절대적으로. 이건 이제 절대 원칙이 됐고 예. 여기다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몇 년 살았는지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것들은 이제 지자체가? 지자체 조례가 정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데는 뭐 조금 꼭 주거 요건을 안 따져볼 수도 있는데 인기가 있다 그러면 주거 요건을 좀 반드시 따져보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만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왜냐하면 한시적으로 이걸 당첨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를 뭐 6개월 최소한 뭐 1년, 2년 이렇게 조건을 다는 것은 그 지역 내에서 실제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청약을 넣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런 제도는 그동안 부작용이 있었으니까 좀 일찍 고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근데 이게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인기가 많은 것들도 있지만 인기가 없는 단지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분양이 났어요. 예. 미분양 난 경우들은 그런 조건을 걸었다가는 아무도 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런 네. 문제도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경기도 부동산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뭐 경기도라는 게 워낙 넓으니까 어떤 경기도 어느 지역을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뭐 특별히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 있습니까? 일단 서울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근데 서울은 워낙 시세가 높고 그렇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하면은 경기도나 인천이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 내 집 마련 처음 하거나 아니면 임차 세대를 구할 때도 그것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할 수 있기에 괜찮은 입지인데 심지어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 수요가 많은 입지들은 저렴한 비용에 훨씬 더 좋은 인프라에서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지역이에요, 주로? 실질적으로 최근에 개통해서 이슈가 됐던 그 노선이 있어요. GTX A 노선이 있습니다. GTX A 노선. 2024년도 교통망의 거의 주인공이었었는데 그 A 노선은 지금 개통이 다 됐거든요. 물론 삼성역은 지금 통과를 하지만 그래서 파주 운정부터 뭐 일산 킨텍스 그다음에 덕양구에 있는 대곡역, 뭐 연신내역 요 라인들은 아마 집이 서울 메인 지역보다는 저렴하긴 하지만 새 아파트도 많고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도시면서 광역 교통망이 좋은 지역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 개통될 것이 예상되면은 미리 선점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해놓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추가 경정 예산이 다시 쟁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소 30조 원을 제안했죠. 주춤주춤하던 여당도 화답했습니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가라앉고 밖에선 관세 대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 어디 추경만 급하겠습니까?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력 법안은 왜 서두르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